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은행 하나 바꿨을 뿐인데 8천만 원이나 내가 한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모르면 레오 대표님은 어떻게 이제 요즘 금리 인상이 지금 화두인데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요즘 금리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밤잠을 못 자겠다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일단 연말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이기는 해요. 네.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우리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는 맞지만 네. 이미 은행들은 선반영을 한 경우가 많아요. 아, 이미 좀 올려놨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0.25 올릴 때마다 네. 그 다음날 내 금리가 그렇게 오르나요? 막 이렇게 네.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어. 은행의 대출 금리 기준금리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뭐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네. 어찌 됐든 지금 시점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올라간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영해서 이미 선반영을 해놨다. 네. 그렇지만 뭐 선반영이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은 올릴 조금씩은 거예요. 또 더 올라갈 수밖에 네, 없을 것 맞습니다. 같다. 네. 그 레오님을 모신 게 사실 이 대출의 마법이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이 대출의 마법, 이 대출이라는 게 마법을 부릴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요. 잘만 활용하면 네. 얼마든지 마법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 솔직히 그래서 특히 처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나 원래 가던 은행 가야 되나? 가서 그냥 물어보면 금리 네. 얼마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다른 뭐 은행 가지도 않잖아요. 네. 왠지 그냥 주거래 은행 같은 거 하면은 더 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게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에. 이것도 예. 공부하고 따져봐야 된다. 그럼요. 그럼 은행마다 금리도 다르고 또 네. 한도도 다를 수 있어요. 한도까지. 네. 한도는 근데 DSR 뭐 LTV 이런 걸로 막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기본 틀은 맞아요. 뭐 네네. LTV 뭐 현재 생애 최초는 80%고 기본은 투기과열지구의 40%뭐 이렇게 기본 정부에서 정해준 LTV는 맞지만 네. 은행마다 사용하는 기준가라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기준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보물의 뭐 금액이 그렇죠. 얼마다라는 거를 또 그렇죠. 은행마다 조금씩 또 조금씩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은행은 내 집을 1억으로 봐주는데 뭐 어떤 은행은 1억 1,000으로 봐준다. 예를 들면 네. 뭐 그렇게 되면 1억 1,000으로 봐주는 은행이 한도가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기술을 해놨고요. 네. 공부를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또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대출 한도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조금이라도 좀 낮추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이걸 비교도 많이 하고 막 네. 알아볼수록 차이가 꽤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네. 무조건 한도였어요. 금리도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크게 상관없다. 네, 나는 뭐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냥 한도만 많이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금리 싼 데 없나요? 네, 내가 금액을 줄이더라도 금리를 싸게 받고 싶어요. 금리를 낮추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또 이제 책도 보시고 해야 그쵸. 된다. 네.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8월 26일 날 나온 책이라서 지금 열심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에도 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네. 또 우리 레오님께서 PPT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좀- 시청자분들한테 대출의 기본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책을 읽는데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고 네.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제가 조금 해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으로 맞아. 아무래도 네, 말로 듣는 보입니다. 것보다는 네. 보면서 하는 게 좀 그쵸. 좋으니까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주거래 은행 이 주거래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엄청 잘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거래 은행이 하필이면 네. 그 시점에 가장 좋은 조건이면 그나마 운이 좋은 건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은 제일 좋아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아세요?
뭘까요? 뭐 많이 빌리는 사람? 아니, 신규 고객. 신규 고객. 네, 신규.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음. 그렇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익이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좋아해요. 그러면 오히려 주거래가 아니라 처음 가는 곳으로 가야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마침 주거래 은행이 그 대출 한도나 이런 게 부족해서 금리를 싸게 받고 있다.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다 비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거래 은행도 일단 가서 먼저 상담을 해보고 왜냐하면 내 자료들이 모두 주거래 은행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은행은 또 어디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금리 높아도 주거래 은행이야. 뭐 이렇게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알아서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마다 약간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은행은 절대로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고객님들에 대해서 최대한 최저금리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자료를 가지고 가면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상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하고 같은 등본에 있으니까 이걸 분리하시면 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인가라는 것을 알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아는 만큼 그분도 대응을 하는 거지. 그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면 그쵸. 그냥 알아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요. 그리고 질문도 막연하게 하면 막연한 답변밖에 안 돌아와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저 대출 뭐 이게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러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내가 나의 스펙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뭐 절대로 대출을 조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사다리 개념이잖아요. 내가 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데 굳이 현금 모아서 현금 100%로 집을 살 거야. 뭐 이러다 보면 우리 부동산은 또 시간에도 투자를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대출을 언제 갚나. 그런 분들이 많죠. 만기가 30년이면 30년 내내 갚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벌써 막막하니까 맞아요. 갖지 말아야겠다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 집에서 40년을 거주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죠. 보통 중간에 파시기도 하고 뭐 전세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요즘은 이제 비과세 전략으로 뭐 2년 있다가 한 번쯤 옮길 집을 찾아보겠다. 물론 이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압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래 은행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주거래 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나는 VIP야라고 막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우대 고객님 우대 정도 우대 있어요. 정도는 해준다. 네. 각각의 은행들이 뭐가 다른가, 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층도 일반가로 적용을 해줘요. 1층 일반가? 네, 대부분 1층은 하한가로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가로 해주면 한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KB 시세 상한가, 뭐 평균가, 하한가 뭐 이렇게 있는데도 기업은행은 그러면 더 많이 해주려고 한다는 거네요. 1층에 한해서는. 1층에 한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손실이 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잖아요. 그래서 한도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SC은행 같은 경우는 월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은행하고 한도 계산법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다른 은행은 방이 3개다. 그러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방 3개를 다 공제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에서 1억 5천을 빼거든요. 1억 5천 빠져요. 네, 근데 이 3개의 은행은 월세 세입자 보증금하고 뭐 큰 금액 중에 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에 뭐 100이다. 그럼
5천만 빼거든요. 아, 보증금이 뭐 적으면 뭐 그거만 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은행에 가야 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네. 살펴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중은행이 다 만기 40년 주담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나한테 DSR이 굉장히 유리해요. 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서 그냥 나는 40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모르고 옛날처럼 그냥 30년 막 이렇게 하면 이제 DSR이 나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0년으로 하면 40년 동안 어떻게 갚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단순히 그냥 요즘에 DSR이라는 규제가 세니까 이 만기를 늘리면 한도도 좀 늘어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득을 늘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만기를 늘리는 게 훨씬 쉬워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40년 갚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40년짜리를 받으면 그쵸. 좀 같은 소득인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그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은 안 갖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빨리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줄어드니까 그 면에서는 유리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여유가 되시면 30년 받으시면 되지만 뭐 이제 그쵸. 기본이 40년으로 좀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인터넷 은행.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신용 대출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은행인데요. 최근에는 뭐 전세나 네. 담보 대출 쪽으로도 점점 이제 취급의 네. 영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쪽 은행도 금리라든지 조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대출을 실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한테 맞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농협하고 수협 여기는 보통 뭐 1금융권 뭐 2금융권 나눌 때 이제 여기서 네. 좀 갈리지 않나요? 뭔가 좀? 그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농협은행은 2금융권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농협은행은 네. 농협중앙에서 네. 1금융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농협이 두 개야. 그렇죠. 네. 지역 종류가 두 개예요, 농협, 맞아. 네, 지역 농협, 이제 단위 농협 뭐 네. 이렇게 불리우는데 네. 이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은행 뭐 사당동 지점 이러면 농협은행이고요. 중앙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농협,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2금융권. 제가 옛날에 대출 받을 때 무슨 화훼 농협인가 막 무슨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이름이 많아요. 좀 무슨 지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데들은 2금융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춘향골 농협. 저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거 받아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명해요. 아, 네. 거기 좀 잘해주고 경매 막 해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2금융권인데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네. 1금융권 위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점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네. 2금융권도 장점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너무 2금융권에 대해서 어려운 은행인가? 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좋을 뭐 것 같아요. 사채이냐 뭐 아니면 뭐 여기로 가면 이제 뭐 고리대금이냐 뭐 이렇게 아예 2금융을 약간 좀 그런 대부업체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약간 아니에요. 또 금리가 좀 세긴 하지만 네. 반대로 또 좀 대출 한도가 또 그쵸.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특화된 상품들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금융권은 뭐 다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되는 상품도 있고 네.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사업자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은행을 찾아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위 평균가로 보면 5억이에요. 네. 근데 일반가로 보면 6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LTV가 늘어날수록 한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TV가 80%면 네. 6억에 대해서 80% 해주면 4억 8천인데 5억에 대해서 80% 하면 4억이거든요. 어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은행 하나 바꿨을 뿐인데 8천만 원이나 내가 한도가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모르면 아니 아무데나 가서 다 똑같겠지. 저번에 어떤 분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냐고 막.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인데 막 네, 이렇게 착각하시는구나. 그렇죠. 약간 세금 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줄 아셨구나.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다 아니죠. 그냥 민간 기업들이 이제 경쟁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수익 창출이 은행은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1층 KB 시세라는 거는 저 기업은행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뭐 기업은행 그런 외에 것들 몇 개 은행이 몇 더 개더 있기는 있어요. 한데 이제 1금융권 은행에서는 이제 기업은행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생각하시면 3, 돼요. 4개는 가봐야겠네.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그런데 좀 사실 대출을 한번 받으면 오래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막 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알아보다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또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럼 대출은 언제 알아봐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한 2달 전쯤 알아보는 2달 게 전쯤?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은행 대출 금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네.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금리 중에서는 요즘 고민 많은 게 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금리. 네, 네. 이거 고민 많죠. 네. 그리고 이자를 상환할 때도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거치 체증. 그렇죠.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뭔지. 모르겠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어렵다라고 네,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한 번만 받아보면 너무 너무 잘 이해가 쏙쏙 되세요. 우선 LTV는 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값의 몇 %, 막 이런 그쵸. 거는 네. 이제 듣는데 혼합금리는 잘 모르실 거 같거든요. 혼합금리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혼합금리가 뭐냐면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알잖아요. 네. 근데 혼합금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대출의 거의 한 70% 이상이 혼합금리일 거예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은 5년 고정 후 뭐 30년 변동 이런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이게 혼합이에요. 5년 동안만 고정이고 그 이후는 변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이 혼합금리예요. 이 대부분. 고정금리는 장기 고정금리라고 해서 30년 고정, 40년 고정 이거는 정책 상품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다, 은행에서 받는다 이러면 거의 혼합금리. 그러니까 민간은 5년 고정이고 네. 그 뭐 보금자리론 이런 그쵸. 것들은 막 30년 고정해주고 뭐 하는 것들은 그렇죠. 이제 정부 쪽에서 정부 해주는 상품들이 것들. 거의 장기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단어가 뭐 비슷비슷한데 네. 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 원금 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원리금 균등. 금액을 고정시켜 네. 놓기 원리금 균등이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가 알아서 계산이 되면서 네. 매달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원금 균등이면은 원금이 계속 갚아 나가니까 이자도 같이 줄겠네 그렇죠. 나중에. 네. 그래서 사실 뭐 30년 동안의 이자를 따지면 원금 균등이 더 저렴하긴 해요. 이자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0년을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삶의 질도 중요하다. 네. 내가 원금 갚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초반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고 그쵸. 원리금 균등은 좀 뒤로 밀어놓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자를 아끼고 싶으면 원금 균등을 가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하셔도. 많다. 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사라져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가서 한번 은행을 바꿔보는 것도 갈아탈 수도 괜찮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 체증식이랑 거치식은 그냥 돈 걸어놓고 이자 내는 거. 그럼 네. 체증식은 뭐예요? 체증식은 현재 이제 보금자리론에서 진행을 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달에 그 원금이 굉장히 적어요. 첫 그러니까 달은? 거의 거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체증은 점점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거든요. 거. 그래서 첫 달에 한 뭐 10,000원 막 이렇게 갚다가 그 다음 달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체증식이에요. 그럼 나가는 돈이 매달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조금 갚기도 체증이니까 하지만. 원금이 늘어나니까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원금 균등의 반대라고 보면 크게 뭐 다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원금을 처음에 굉장히 조금 갚거든요. 아주 조금 갚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부담이 좀 그거는 덜하겠다. 네, 보금자리론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계산을 해줘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이자를 내면 되는구나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면 체증식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요즘 보금자리론 하는 분들은 체증식을 대부분.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중도 수수료랑 금리 우대 조건 이거는 이제 중간에 말 그대로 갚으면 약간 페널티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없어진다. 다 사라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대 조건이라고 하면 요즘 이 조건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많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예, 그 뭐 적당히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은행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너무 게 높으니까. 그 정부에서도 또 금리를 너무 올리면 눈치 주니까. 네, 그렇죠. 이자 장사 너무 한다. 뭐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를 너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수익을 아. 창출을 하려고 아. 예, 어. 카드 적금 청약, 뭐 네. 급여이체, 자동이체 네. 뭐 이런 거 다 해야지 요즘은 금리가 조금 내려간. 예, 그냥 그래서 사실상 금리를 깎아주긴 하지만 다른 걸로 또 약간 조금 수수료 같은 게 나가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다 합쳐보면 그래도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럼요. 아니 어차피 써야 되는 카드면 어차피 쓸 거니까. 예,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억대로 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카드인데 내가 금리 0.2를 낮출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맞죠.
이제 대출금리 산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금리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리 한국은행에서 올리면 빨리 대출받게 해주세요. 저 기준금리 올라서 금리 오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은행의 기준금리는 좀 달라요. 뭐 코픽스, 코리보, 뭐 CD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금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상금리는 은행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금리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우대금리로 할인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이제 은행한테는 원가 같은 개념이고 가상금리는 이제 이익을 붙였다. 뭐 이렇게 그쵸.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요즘 기준금리 중에서 코픽스 신규 코픽스가 금리가 좀 높아요. 네. 그리고 신잔액이 좀 낮거든요. 신잔액.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할지 그 두 가지도 꼭 비교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은행은 신규 코픽스만 쓰기도 하고 어떤 은행은 둘 다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는 여러 게 군데를 좋아요. 가봐야 돼 결론은. 네, 그렇죠? 그래야지 결국에는 제일 금리 싼 걸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상담을 이렇게 잘해주는 분하고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은행에 가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은행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은행은 다른 은행은 금리가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셔야 네. 될 거예요. 그래서 DSR과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 생애 최초가 한도가 많은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DSR 때문에 얼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도는 풀었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양쪽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LTV와 그 DSR을 다 맞춰줘야 네. 되는 거라서 요거는 다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LTV는요 쉽잖아요. 네. 그런데 DSR은 이제 부동산 계산기 앱으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좋다. 좋을 것 같아요. 내 네. 조건 다 넣으면 되거든요. 네. 연봉 얼마, 뭐 부채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SR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3억이 필요해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식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금리가 4%, 만기가 35년이다. 만약에 40년이면 40년으로 넣으면 네. 되고요. 이제 소득이 5천만 원이면 부채가 없을 때는 DSR이 31.88% 나오니까 이 DSR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40% 한도니까 그쵸. 여유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월급의 40% 이상을 은행에 갖다 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원금과 이자는 40%까지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출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너무 과도한 빚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 받아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용대출이 있다. 네. 그러면 DSR이 55.54%로 늘어나요. 초과해버리네. 40% 초과잖아요. 네, 차이가 엄청 네. 많이 나. 5천만 원 뿐인데 저 이유가 뭐냐면 신용대출은 만기가 5년으로 굉장히 5년으로. 짧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40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이 너무 불리하게 나오면 네. 만기가 짧은 대출을 상환하셔야 돼요.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이제 너무 짧게 갚는 걸로 계산을 이제 간주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원래는 그것도 들어가요. 학자금도 들어가요.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것들 먼저 갚는 게 좋겠죠. 그쵸.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때 근데 또 뭐 너무 미리 갚지 말고요. 네. 대출을 신청할 때 얼마까지 갚으면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고 그때까지 갚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결국엔 이제 다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그쵸. 맞죠? 단순히 네.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금리나 모든 게 따라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기가 늘어나면 이렇게 DSR이 유리하다라는 네. 것을 40년으로 보여드리고 가면 싶어요. 조금 DSR이 준다는 거는 그렇죠.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대출이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근데 이제 LTV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내가 네. 소득 때문에 LTV가 준다 이러면 만기를 늘리는 게 좋겠죠. 만기를 그래서 늘려가지고. 서로 다 영향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자료인데 소득을 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얼마 특히 버는지. 예, 프리랜서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머 저는 소득 1억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소득 금액 증명원 한번 볼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신고도 안 돼 있고 막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맞아요. 아예 신고도 안 했거나 저 2,500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를 엄청 많이 쓰셨나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의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네. 발급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네. 물론 이제 프리랜서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인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60%밖에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 좀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러면 요 서류들을 우선은 다 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네. 알려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근데 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대출 은행에서도 설명을 할 때 과거 2년치 소득을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퇴사한 소득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돼요. 현재 직장의 소득만 인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달치 급여 갑정 근로소득세를 발급을 받아오면 곱하기 12 해드리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소득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 주부님들이 그럼 저는 소득 없으면 대출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담보가 있어요. 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은 가장 유리한 거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카드라든지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네.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론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보금자리론은 저희 인정소득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신고소득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카드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보금자리로는. 그런데 저 인정소득은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3개월치는 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3개월치를 내야 되는데 네. 내가 대출 신청할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요?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미리 내가 국민연금하고 얘기를 해서 납부를 했으면 그게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일부러 좀 많이 내고. 그렇죠. 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많이 내면 네, 되잖아요. 상황이 되면. 네. 그럼 미리 대출도 좀 알아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 쳐가지고 딱 하면은 뭐 서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면은 생각보다 못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보통 그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약서 쓴 다음에 이제 대출 알아보러 갔다가 이제 깜짝 놀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꼭 그쵸. 미리 집을 뭔가 살 생각이 있다, 대출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한 3, 4개월 전에는 한번 본인의 어떤 그 소득이나 어떤 한도 같은 걸 한번 알아는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태거 자금 대출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는 네, 이번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거를요 주택담보대출인 거를 모르고 저 그냥 살기 어려우니까 받으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신용대출이나 뭐 이렇게 정부 지원금인 네, 줄 알고. 맞아요. 약간 뭐 코로나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네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역시 네. 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일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조건이 다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따로 빼놓은 이유는 원래는 안 되는데 뭐 이런 목적이면 추가로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 옛날에는요 그냥 그 집의 70%로 다 대출을 그럼 뭐 해줬어요. 알아서 했지 뭐 그쵸?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매매 네. 잔금이나 네. 뭐 살고 있는 집이나 그냥 70% 담보대출로 한도 했지, 내에서 그냥. 네. 담보대출로 다 가능했어요. 근데 네. 이제 문정부에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자꾸 집을 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그냥 1억만 받아. 1억만. 네, 그렇게 이제 규정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억으로 2억까지는. 한도를 늘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집 사는 거 안 되는 건 여전한 건가요? 네, 똑같아요. 네, 한도만 약정서는 아직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LTV 한도는 최대 2억이고요. 전세 퇴거 자금은 LTV 비율인 40%, 네. 9억까지 40%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1주택자만 가능해요. 1주택자만 네. 전세태거 자금이 네. 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활안정자금으로 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네. 그 이전에는 매매잔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잔금 내지 못하게 3개월 이후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그냥 내가 그냥 의료비, 교육비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주택자도 가능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면 네. 저 다주택
받자.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뭐 대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이 다주택자도 돼요? 라고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걸 안 받아봐서 제가 궁금한 건데 의료비 목적으로 받는다. 그럼 뭐 증빙을 내야 됩니까? 원래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용도 증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간혹 이제 놀라서 연락이 오는 분이 계세요. 네.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은행에 가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처제가 집 살 건데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도와줄 거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쵸. 집이요? 안 돼요. 집은 안 돼. 안 된다고. 처제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빌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는 되거든요. 돼요? 근데 나만 안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만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과 그 세대원만 사지 않으면 괜히 되는데. 얘기했네. 예, 그렇죠. 그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행 가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예, 그 뭐 굳이 필요 없이 뭐 처제가 집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여간 뭐 집 얘기 꺼내면 하여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쵸. 처제가. 그래서 이게 그 약정 위반에 관련된 약정서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약정 위반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대출 받을 때 서류를 꼼꼼히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 꼼꼼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꼼꼼히 봐야 되는 서류는 저 뒤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약정서. 약정서. 네, 약정서라고 써 있는 그런 서류는 좀 꼼꼼히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서, 대출 신청서, 뭐 동의서 이런 거는 그냥 슬쩍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가 약속을 한 약정서는 좀 체크를 하거나 뭐 복사를 해놓고. 근데 이거 담보대출 받으러 갈 때 막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막 정신없이 이름 쓰다가 오잖아요. 그렇죠. 성함 사인 하다 말잖아요. 여기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읽었음, 이해함, 동의함 그쵸. 다 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 읽지도 않았어. 이런 거 뭔가 저 약정 뭐 이런 것들은 꼭 복사를 받든지 그렇죠. 하시라. 은행 직원한테 약정서는 좀 복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요거를 위반하면 3년간 대출 못 받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 바로 상환. 그렇죠. 담보 대출, 전세 대출이 이제 금지고요. 우리가 보통 뭐 사업자 대출이나 신용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약정을 위반해서 3년 동안 은행에 대출 못 받는다고 하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전세 퇴거 자금에 대한 조건을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퇴거 자금은 우리가 LTV만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 집에 거주를 하겠다. 내지는 잠깐 세입자 교체 시기에 대출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 전세 퇴거 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도 되고 규제 지역은 1주택자만 된다. 네. 네 번째로 신용대출 잘 받는 법. 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신용대출 잘 받는 법이라고 뽑았는데 신용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건별 방식, 한도 방식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직장인들은 하나씩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저 한도 방식의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저게 좀 유리할 때도 있어요. 내가 대출을 모두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넣었다 뺐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을 잘 받으려면 일단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회사 입사한 지가 얼마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신용대출은. 그래도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그렇죠. 월급도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네,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에서 금리를 약간 저렴하게 해주기도 하니까 시티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뭐 전환 대출 있던데. 그렇죠. 시티가 어차피 지금 5년까지는 연장을 해줘요. 그 철수를 했지만 그렇지만 5년 후에는 이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장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시티가. 그래서 한번 내가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또 거래은행에 있으면 가서 대환 금리라든지 한도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좀 1주택자들 얘기, 좀 대출 갈아타기, 뭐 집 갈아타기 할 때 대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금리에 돈을 받았다가 갈아탈려니까 이제 고금리 상황이 와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2년 전에 거의 최저금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갈아탈 때 금리가 너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대출 금리가 2%대인데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 목적물만 변경해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주소만 바꿔달라. 네, 근데 그건 안 되세요. 안 되고. 네, 그냥 그건 상환하고 새롭게 뭐 높은 금리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예전 대비 대출 한도도 좀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금리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죠.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집값이 옛날보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했으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또 이사가는 집도 또 올랐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그렇게 최대한으로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적당히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 2, 3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만 받아서 네. 이 집 팔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기존 집을 팔지 않고 가려면 네. 그때는 대출을 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거 하려면. 그렇죠. 근데 또 이쪽 집을 전세를 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대출을 많이 안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 일시적 2주택 할 때는 그럼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냥 무주택처럼 취급해서 대출 한도도 나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 정부에서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정부에서는 6개월 안에 팔아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대출 요즘 받았을 땐. 요즘 집이 잘 안 팔려가지고 네. 내가 이거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데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저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그냥 헐값에 팔았다. 네. 생각보다 맞아. 네, 1억 뭐 2억 싸게 팔았다. 네.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팔기 싫어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2년으로.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네. 그냥 적당히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로 만약에 지금 집을 산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경매 쪽 대출은 뭐 바뀐 게 있을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경매로 대출을 받으면 네. 무엇인가 혜택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있었죠. 뭐 그냥 아시잖아요. 경락잔금 대출 네, 하면은 뭐 80%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90%도 받은 적도 있고 뭐 그랬었던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옛날에 LTV가 70%일 때 네. 얘기고요. 지금은 서울 40%잖아요. 네. 그러니까 40% 이내 뭐 80%, 90% 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다 이 경락잔금 대출도 DSR 체크하는 거 다 똑같고 주택 매매인 경우는 모두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매매 잔금하고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그냥 갈아타기로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 대출이랑 뭐 자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옮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럼 요럴 때 지금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좀 사고 판다. 아니면 우선 팔고 산다. 이게 화랑기였던 네. 뭐 작년이나 재작년인 경우는 무조건 사고 그리고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집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팔고 네. 내가 이 집을 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다 팔아야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네. 경우는 먼저 매도를 추천드려요. 선매도. 네. 후 매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그렇죠.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매도하면 어쨌든 무주택자로 되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DSR도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 유리할 그쪽에 수도 있는 있고. 대출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없어지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2부도 똑같이 지금 레오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PPT가 있으니까 요거 네.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책의 첫 번째에 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빚지면 큰일 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재벌들은 네. 대출을 정말 잘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저금만 해야 되냐. 그거부터 문제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은 항상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예금 100%로 집을 사야 되는지. 돈을 많이 버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돈을 네. 조금 벌면 그쵸. 그만큼만 빌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네. 딱 그만큼만 빌리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면 좋은 게 네. 내가 현금 100%로 살 집이 내가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더 쾌적한 대로 네. 나중에 상승 가치가 더 있는 집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안 받는 게 유리한지 네. 이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무작정 대출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집 살 때 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집을 사게 되는데 그쵸.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꾸고 먼저 좀 음. 대출 빌려서 산 다음에 갚아 나가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건이 좋은 데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대출은 나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네. 뭐 이로운 빚하고 착한 대출 예, 이런 쪽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네. 내가 대출 받아서 막 펑펑 쓸 거야. 그렇지. 대출 받아서 막 차 사고 막 뭐 맞아요. 흥청망청 쓰면 나쁜 거지만 그렇죠. 사실 자산을 사는 거라는 거는 자산 뭐 증식이- 전략적인 걸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착한 대출을 이용을 하라는 거지. 네. 무조건 대출 받아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막 백 사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사실 네. 책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단편적인 예만 보여드린다면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은 네. 거죠. 근데 이 시기가요 굉장히 경락률이 떨어질 때였어요. 왜냐하면 또 규제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규제 나오면 또 경매 쪽에서 바로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입찰자가 굉장히 적고 그럴 때였는데 이분은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네. 낙찰을 받았고요. 굉장히 잘 받았어요. 네. 어떻게 잘 받았냐면 낙찰가가 6억 800이었는데 그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나서 전세를 6억 5천에 놨거든요. 그냥 돈이 거의 안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이거는 돈을 받은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서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시세가 올라갈 때까지. 아. 근데 현재 매매 시세가 한 9억 정도 된다고 네.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대출 레버리지 이용했다가 그다음에 전세 레버리지로 교체를 하면서 시간을 넉넉히 벌고 내 돈도 다 회수를 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죠. 공짜로 집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도 생겼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대출 없이 되겠느냐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요즘 고민하는 분들 중에 요즘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월세 갈 거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거 세 가지 외에도 정부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버팀목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 대출 다 네. 버팀목에 이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같은 금리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무조건 받아서 요즘 그 금리 비싼 통장들 있지 않나요? 네. 뭐 3% 오히려 저금을 해놓는 게 더 이익일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상품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런 걸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그 뉴스에서는 뭐 8%를 바라본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실행 금리가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인 일반 분들은 한 4% 정도 받는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세 대출을 꼭 받으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월세가 싸면 월세로 가는 게 맞고 네. 전세 대출이 싸면 전세 대출 이용하는 게 맞는데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월세로 가야 되겠다. 뉴스 봤더니 깜짝 놀랜다. 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네. 근데 보통 이 서울 보증이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네. 여기 쪽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가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택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최대 4억이잖아요. 네. 서울보증하고 비교했을 때 뭐 1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네, 요즘 깡통 전세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상품 이용을 하면 내 보증금을 좀 지킬 수는 있죠. 비용도 안 내도 돼요. 보증료는 이제 내고? 내셔야죠. 네,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을 네. 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 보증료를 안 내는 은행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은행을 찾아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 깎아주는 부분이 네, 있어요? 보증료를 은행에서 대신 내주는 내줘요? 네, 이야. 그런 은행. 근데 물론 한시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받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은행을 이용하는 많이 거고. 알아봐야 돼 진짜. 맞아요. 이런 것 이렇게 한시적으로 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특판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안일하게 네. 대출을 받으면 손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주택금융공사에서 받는 거는 뭐 금액이 좀 작은데 적죠. 네. 여기를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냐면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여기 있어요. 동의를 안 해줄 때. 네, 임대인이 나는 전세대출 동의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이용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있어요. 네네. 네, 그거 역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밖에 발급이 되지 않으니까 저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법인이거나 주인이 동의 안 해준다고 할 때는 네. 2억 2천까지는 나오니까 네. 주택금융공사를 이용을 하라. 그리고 참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역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밖에 이용할 수 주- 없어요. 미성년자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미성년자는 임대인이? 네, 동의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전세대출 임대인 주의사항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세대출을 약간의 이제 보행자와 운전자로 이렇게 저도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항상 전세대출만 받는 사람일 수 없고요. 네. 임대인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로 이게 교차가 그렇죠. 되잖아요. 나는 평생 전세대출만 받을 거야 이런 분 없어요. 내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임대인이 주의할 상황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임대인이 대출을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환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그 세입자한테 돈을 주면 안 되고 네. 은행에다 꼭 상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은행에서도 오고 막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그 맞아요. 만기가 됐는데 그냥 네. 돌려주지 마시고 우리한테 꼭 돈을 넣고 나머지만 보내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가요? 은행 상품 중에 맞아요. 그건데 은행 상품 중에 어떤 것은 보증금을 다 은행에 주셔야 되는 상품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만 은행에 대출금의 뭐 120%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동의를 하면 막 뭐가 날라오는데 거기에 뭐 책임지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임대인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게. 내용 증명으로 또 오잖아요. 네, 막 그런 게 막 집으로 오니까 네, 근데 나 그냥 안 해주려고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막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동의까지 안 해주면 세입자분들이 전세대출을 못 받거든요. 하긴 세입자분들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많이 그럼요. 오시니까 동의를 그래서 하는 게. 이거를 본인이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서류가 오면 네. 그 서류를 우리의 전세 계약서에 같이 껴놓고. 껴놓고 그리고 세입자 전화번호에도 대출 받았음 뭐 이렇게 이름 앞에다가 돈 돌려주지 마 이렇게 써놔야 돼. 꼭 그냥 주면 안 돼. 그렇게 꼭 해놔야 돼. 안 그렇게 그러면 그 세입자 이름 옆에다가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돌려주고 해놓으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정책이 조금 바뀌고는 있는데 네. 또 약간 좀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요 변화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8월 1일부터 네. 바뀐 거고요. 사실은 발표는 그때 7월달에 했었어요. 뭐 생애 최초 80%를 한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목을 빼고 기다린 거죠. 네. 도대체 생애 최초 80%는 언제 시행을 언제 하느냐? 하고 뭐. 네. 맞아,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발표를 해도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네. 뭔가 이제 규정을 내려 보내야 돼요. 네. 은행에.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항상 앵무새 같이 저희는 규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네.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못 들어요. 근데 그 규정이 언제 내려왔냐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내려왔으니까 그 사이에 산 분들이 있어요. 네. 생애 최초 되는 줄 알고요. 저 집을 그냥 샀어. 발표하자마자 샀어요. 왜냐하면 전에 정부에서는 발표하자마자 보통은 당장 했죠. 네, 오늘부터 발표하고 그날 5시까지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익숙해지니까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 나자마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7월에 발표 나고 바로 네. 샀는데 8월 1일 시행하니까 그쵸. 갑자기 난감해졌네. 그렇죠. 8월 1일 날 시행을 한 것도 한참 있다 발표를 했으니까 그 전까지 이분은 매일같이 그럼 어떻게 큰일 되는 났어요. 거야? 막 울려고 그래. 아. 이 작은 계획은 80%로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규정이 바뀌고 은행에서 시행을 하면 그때 매수하세요. 그때 해도 괜찮다. 네, 미리 하지 너무 마시고요. 위험하다. 네. 또 7월 5일에 이제 요거 규제 지역도 조금 해제를 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완화책을 이제 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류는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완화를 했고요. 네. 요게 이제 대출 완화 정책의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생애 최초 주택 요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맞아요. 요거 설명을 해주시면. 네, LTV 80%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특화된 상품들이 있긴 했지만 네. 생애 최초 LTV 80%는 정말 대단하고요. 네. 이 한도가 최대가 6억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80%면 웬만한 집은 한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애 최초인 분들의 한해서인데 이 생애 최초의 기준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뭐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그거 등기하지 않아서 네, 저 네, 생애 네. 최초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금융위에 전화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정말 순수한 아무것도 그쵸. 안 한. 아무것도 사지 않은 네. 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가족도 같이 살면 안 되고 내 세대에 아무도 집을 산 적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주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세대원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특별한 상품들 있어요. 생애 최초라든지 서민 실수요자 이런 상품들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요. 세대주만. 그래서 우리가 대출 신청 시점에 들어간 서류 네. 그걸로 무주택 세대주를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몰랐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바뀌거나 그럴 수 있어요. 심사 시점에 금리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류를 넣을 때 좀 잘 넣는 게 좋으세요. 잘 넣어야 된다. 네. 세대주만 된다는 거. 네, 무주택 네. 세대주만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바뀐 거는 주택 구입할 때 2년 안에 처분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일시적 2주택. 그쵸. 네, 이게- 6개월 안에 처분해서 2년 안에 바뀌었으니까. 근데 사실 6개월 안에 집을 팔으라는 건 사지 말라는 얘기나 맞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주하지 마라. 음. 갈아타기 하지 마라. 갈아타기 하지 마라. 네, 그런 의미로밖에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2년 안에 팔아면 되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전입 조건이 폐지됐어요. 전입 조건. 저거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 모든 분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사정상 전세를 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본인이 거주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들어갈 살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입 조건이 폐지된 거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2억 상향된 거 네. 설명해 주셨고, 요거는요. 네. DSR 장래소득 예, 반영. 장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청년에 한해서 청년층이 사실은 네. 이제 처음에 받는 소득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살려면 DSR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그 도와드리기 위해서 청년층은 장래소득 미래에는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거에 맞춰서 확대를 해주겠다. 연봉 그런 올라갈 내용이에요. 것도 감안해서 맞아요. 최대한 많이 해주겠다. 그쵸.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네.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데 네. 20에서 24살인 경우에는 본인 소득의 51.6%를 30년 만기일 네, 때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1.5배 거고요.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반영된 거예요?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아직 있어요. 안 됐어요. 네.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우선 샀다가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은행에 가서 네.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네.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저도 이거 네. 언제 되냐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뭐 은행이 규정이 대부분이니까. 내려오지 않았다. 네, 근데 혹시 또 그 사이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가서 한번 확인을 네.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내가 챙겨야 되는 거죠. 나 청년인데 어떻게 좀 되냐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그쵸. 못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 소득만으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네. 보통 많이 사는 분들이 30대 초반 요때 많이 살 것 같은데 13% 정도 더. 네, 근데 준다. 여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17.7%가 가장 높잖아요. 이 20년짜리.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만기 20년 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실제의 만기는 인정을 해주지만 가장 높은 구간을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예, 17.7%로 소득을 이제 상향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여지를 좀 더 열어줬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13%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그쵸. 야박하니까 나 이제 30인데 13%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그렇죠. 저 사실 저 연령대가 집을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가장 연령대일 많이 수 하는데 있잖아요. 대부분 뭐 알바하는 정도일 텐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생생내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7% 정도까지는 해줄 수 네, 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어쨌든 한결 낫죠. 그럼요. 연봉이 1억인 분이 1억 2천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받아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DSR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책에는 이제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뭐 10개명이라고 해서 아. 예, 해놨는데 뭐 몇 개만 알려드린다면 일단 간단해요. 간단한 거는 우리가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이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이자가 싼 은행을 찾아야 돼. 어떻게든 싼 데. 그렇죠. 싼 데를 찾아야 돼.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만기를 무조건 늘려야 돼요. 네. 내가 나 빨리 갚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만기 거죠. 늘려야 그리고 되죠. 뭐 세 번째는 이제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이제 기술을 해놨고요. 그래서 DSR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가셔야 작은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아까 그 우대 금리를 받으면 막 통장 만들고 카드 만들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내려간 거 기준으로 DSR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금리가 원래 거는 있고 이제 그냥 실행 그걸로 금리인 거죠. 아 실행 그러면은 금리.
우대 금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DSR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금리를 그렇죠. 최저 금리로 만들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쵸. 금리를 네. 낮추면 이게 금리 차이로 꽤 많은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2.5%대 대출 받았던 분하고 네. 현재 지금 4%대 받는 분들하고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금리를 싸게 받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DSR을 보지 않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품은 이용을 하는 게 좋죠. 대표적인 예가 정부 상품인 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네, 그런 상품들을 해당자라면, 근데 그 해당자가 또 까다로워요. 내가 네. 과연 해당자인가 아닌가. 소득 따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인지 그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요거인가요? 보금자리론도 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보금자리론도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LTV를 80%로 하겠다라고 네.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고쳐야 되니까 네. 22년 11월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LTV 80%를 하게 되면 네. 지금 보금자리론이 주택 가격이 6억이거든요. 6억이죠? 그럼 6억에 80%면 6,8이 48. 4억 8천. 4억 8천이잖아요. 네. 근데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최대가 지금 3억 6천이에요. 네, 3억 그래서 6천. 한도를 뭐 어디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도를 올릴지 뭐 주택 가격은 어떻게 가격을 조정을 올릴지. 할지 뭐 그런 것은 지켜봐야 되는 건데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단하지 말라고 미리 그렇죠. 미리 막 자기가 정책을 만드는 네. 사람 있냐. 안 될 수도 있고 좀 미뤄질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거는 조금 정책 발표 나면 그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영되면 좋은데 그게 한 11월 정도로 우선은 뭐 예상이 예고가 된다. 되어 있고요. 아직 모르고. 네. 요거는요. 50년 만기는 요거 기다리는 분도 있을 지금 텐데. 하고 있어요. 요것도 돼요. 네, 정부 상품인 이제 모기지 상품 중에서 보금자리론하고 적격 대출이 개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현재 40년 만기와 50년 만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 부부만 이용할 수 있고 50년 만기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더 낮겠죠. 그래서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 부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둘 다 7년 이내 신혼부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환갑이신 두 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혼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자죠. 해당자예요? 아, 그럼요. 만 34세가 아닌데? 또는이잖아요. 또는이에요. 네, 그래서 엔드가 이게 아니니까. 오탄가 했어요. 아니 이렇게 또는. 되면 이게 뭐지? 그 신혼 부부는 혜택을 드리는 거죠. 신혼부부는 50년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광고도 많이 하는데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네네네. 들어보셨죠? 고정금리로 바꿔준다고 하는 네, 거. 그래서 뭐 불안한 변동금리 그만 받고 고정금리로 뭐 이동하세요. 뭐 이렇게 네. 예,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심 전환 대출의 금리가 그렇게 좋지. 안심이 되진 않죠. 좀. 네, 아시죠? 그래도 이 안심전환 대출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동금리를 바꿔준다는 거라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던 분이 이걸로 바꾸겠다. 이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변동금리는 혼합금리가 포함이 되고요. 아. 그래서 5년 고정금리 받았던 분들도 내가 바꾸겠다 하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도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였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였어요.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때 안심대출로 전환하신 분들은 2%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30 30년 고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은 예전에 받았던 분들이 금리가 쌌어요. 음.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의 높은 금리로 네. 바꿀 것이냐. 그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 되고요. 네. 지금 지금 금리가 뭐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좋겠지만 네. 그 금리가 보금자리론 대비 뭐 30bp를 네,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리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요. 지금 10년이 3.7이니까 10년이면 네.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렇죠. 10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보통 30년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30년이 3.9%. 그 청년층에 한해서 네. 그리고 기본은 이제 4%. 예, 4%. 네. 이게 과연 바꿀 만한 금리인지. 그러게요. 제가 네. 생각해도 뭐 한 3% 정도면 뭐 바꿀 만도 그쵸. 하겠는데 네. 4 정도면은 뭐 그냥 가겠다는 분들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2, 3년 전에 받았던 분들의 금리가 2%대였거든요. 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 한 7% 쓰고 있다. 음. 그러면 바꾸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게 모든 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집값도 4억 이하고, 근데 이게 또 선착순이 아니고 네. 집값순이거든요. 집값순, 네. 집값이 싼 순.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 1억대, 2억대이신 분들이 네. 받고 뭐 한도가 남으면 그 위에가 받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주담대라기보다는 뭐 약간 뭐 고리에 어떤 뭐 그쵸. 그런 좀 약간 저소득층 신용이 좀 안 좋았던 분들이 막 6%, 7% 쓴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 좀 전환하라 이런 용도가 아닌가. 근데 이제 네. 정부의 그 생각은 처음에는 이제 변동금리가 불안하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고정금리를 바꿔주겠다는 이제 의도로 시작을 했던 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전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기다 뭐 주택도 3억, 4억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많죠. 서울은 거의 안 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진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도 정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디딤돌이 요즘 금리가 엄청 좋거든요. 가장 좋죠. 네, 이게. 뭐 상단이 3%이기 때문에 네. 디딤돌이 해당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디딤돌을 하는 게 좋고요. 5억 이하 6천만 원 이하는 네. 70%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자녀인 경우에는 3억 1천까지도 가능하기 3억 1천. 때문에 요즘 디딤돌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론이 3억 6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녀인 경우는 별 차이도 없어요. 어.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이제 최대 3억 6천이고 주택 시세가 6억, 연소득이 7천만 원 7천 이하인데 금리가 지금 거의 4%를 4%.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저렴한 금리인지 왜냐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한 4.2% 전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높은 은행도 있어요. 5%대 네네. 가는 은행도 있는데 뭐 그런 은행은 안 가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요 디딤돌 먼저 받고 남은 거를 보금자리 조금 더 그러니까 하셔도 채우고 돼요. 이렇게 네. 좀 하이브리드로 섞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그런 잘 것도 좀 아시네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적격 대출 요즘에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뭐 거의 못 받는 거 뭐. 근데 적격 대출이 뭐 네. 금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 보금자리론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찾지는 않아요. 근데도 이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네. 이게 한도가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적격 대출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라고 하면 뭐 초에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전달 한도가 남아 있으면 가능한데 음. 그 집계가 아직 안 됐어요. 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받는 분들이 많이 없을 많이 거예요. 없다.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이제 본인에 맞춰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LTV 조건도 다 다르다. 그쵸. 이 규제 지역마다. 네, 대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네. 뭐 집값 대비 몇 프로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그냥 대출이 막연하게 두렵다, 무섭다, 나는 안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LTV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표로 하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투기 과열지구는 40%,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은 기본이 50%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되고요. 뭐 서민 실소유자냐 생애 최초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뭐 복잡하고 복잡하죠. 어려워 보이죠. 네. 근데 내가 집을 딱 살려고 하고 네. 그러면 저보다 더 계산을 잘해 갖고 오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요거 체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 지역인지 확인하고 내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렇죠. 요거 보시면 이제 퍼센트가 딱 나온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의 한도를 먼저 계산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DSR을 충족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DSR은 부부 합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부인이 만약에 소득도 별로 적은데 대출이 굉장히 많다. 네. 뭐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은 네.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예전에 뭐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인 분들은 신용대출 많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합산을 안 하는 게 유리해요. 오히려 빼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합산해야 되나? 저는 공동명의인데요. 막 네. 이러는데 공동명의여도 한 분의 소득으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 대출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그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무슨 대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은행 가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행 직원도 신이 아니잖아요. 은행 직원도 틀린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공부하는 이유도 어차피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세무사님이 놓치는 부분 놓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드려야지만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네. 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 사람마다 한도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일반이야. 네. 일반이면 뭐냐면 LTV 40%. 네. 이 일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고소득자거나 네. 뭐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에요. 40%밖에 되지 않고요. 네. 내가 서민 실소유자 조건에 해당이 된다. 생애 최초는 아니어도 서민 실소유자다. 무주택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소득도 9천 이하다. 그럼 LTV 60% 3억 2,400이 가능하고요. 네. 보금자리로는 해당이 된다. 그러면 3억 2,400 똑같고 생애 최초다. 그러면 4억 3,200. 그러면 지금 집값이 똑같은데요. 네. 지금 일반이냐 생애 최초냐에 따라 거의 2배 그러게요. 가까이 차이가 네. 나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죠. 나의 조건을 먼저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네. 집만 사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월세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아요. 뭐 하나 더 사든지 뭐 월세 받든지 막 이런 그쵸. 걸 하고 싶어져요, 사람이. 네. 그래서 수익형 물건을 해달라. 네네. 근데 수익형 물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수익형 물건은 나중에 따로 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같이 다 들어갔구나. 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의 사례를 넣은 거고 뭐 디테일한 내용은 책에 자세히 기술을 해놨는데 네. 일단 처음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네. 전세를 자산 5억으로 네. 이게 전부죠. 자산 5억 전세 보증금. 그 대표님도 그 전세로 살지 말라. 그게 네네. 이 내용이잖아요. 네, 전세 그렇죠. 5억을 그대로 깔고 앉아서 자기는 그 강남의 인프라를 느끼고 싶다. 네네네. 그런 분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2년 있다가도 5억 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살면서 전세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입주하고 3개월까지밖에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일단 받았어요. 이분도 그때는 용기가 있었죠. 자기가 뭐 돈이 있어야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세 네. 대출을 먼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물건이 안 나타나면 이거 이자만 낼 텐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겠다. 우선은 받아놓고. 네, 그랬는데 근데 일단 돈이 생기니까 바로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상가를 샀나 봐요. 맞아요. 왜 보통 네. 이제 무주택자들은 집부터 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상가를 사시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직업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불안하다. 월세를 좀 받아야겠다. 네, 그래서 월세부터 받겠다. 그래서 상가를 샀어요. 근데 네. 원래 우리의 상가는 상승을 잘 안 했었던 시기였어요. 네네. 그냥 월세만 받는 시기였는데 최근에 상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분이 상가 샀던 가격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상가가 또 대출이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준비했던 4억보다 남았어요. 그래서 아. 1억 5천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뭘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무주택자 아니냐? 네. 집을 하나 사라. 전세 끼고 네네네. 하나 사면 나중에 입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 전세 끼고 그 집을 하나 샀어요. 또 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집값이 한 5, 6억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 한 뭐 9억 정도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자산이 상가로도 상승을 하고 집으로도 상승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 이제 이 대출이라는 거를 이제 이로운 대출을 잘 써가지고 본인한테 맞습니다. 유리하게 잘 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대출 싫어 이렇게 해서 그냥 5억 전세 끼고 그냥 난 강남에 살아라고 하면은 2년 지나고 나서 그냥 5억만 딱 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 본인 가진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2, 3년 뒤에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네. 결국에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만드니까. 사실 처음에 한 번이 힘들지 않나요? 네, 처음에 그렇죠.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에는 대출이요. 뭐 더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이제는 뭐 오는 빌딩 분들. 산다 막 이러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내가 이제 빌딩을 사야 되겠다. 이제 팔고 막 또 네. 빌딩 만들고 막 그쵸. 하겠다. 지금까지 이제 레오대출 연구소의 레오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이 대출의 마법 또 이 책에 있으니까 책이 진짜 두껍네. 그리고 이제 부록도 있어요. 부록도 네. 있으니까. 부록은 초판에만 해당이 돼요. 이것도 초판이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록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출의 마법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